미쳤냐? 니네 부모 일이지 그게 왜 내 부모 일이야?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친정집 지붕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적금 좀 보태자고 했더니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에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엄마 환갑이니까 크루즈 3천만 원 내가 적금 깨서 마련해. 며느리 돌이잖아. 당당하게 팸플릿을 들이미는 남편 앞에서 저는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라고. 네 엄마지 내 엄마니. 그 한마디와 함께 식탁 위로 던져진 서류 봉투 안에는 7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그의 민낯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유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2손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자꾸만 끊겼습니다. 지붕 한쪽이 무너져 안방 천장까지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지요. 아이고 엄마. 그래서 지금 밖이야. 어디야? 비도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안 새는 곳으로 피하긴 한 거야? 밥은 먹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엄마가 울먹였습니다. 내 아버지랑 내 살다 이런 꼴을 다 당한다. 천장이 푹 주저앉아서 옷가지 하나 못 건지고 맨몸으로 동네 마을회관에 도망쳐 나왔어.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견적서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오후에 시골 동네 목수 아저씨가 직접 둘러보고 보내준 종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종이 위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비상금을 탈탈 털어도 800만 원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어요. 현관에서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우진이 우산을 털며 들어와 양말을 벗어 던졌습니다. 아, 밥 안 차리고 뭐해? 사람 밖에서 돈 벌고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국 좀 빨리빨리 데워놔. 배고파 죽겠구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내내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2번이나 놓칠 뻔했지요. 정우진이 숟가락을 들기를 기다렸다가 견적서를 살며시 식탁 위로 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에 좀 큰일이 생겨서 그래. 정우진이 국을 한술 떠넣다 말고 종이를 흘끗 봤습니다. 밥 먹는데 이건 또 뭐야? 웬 견적서야?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어요. 어제 폭우에 친정집 지붕이 몽땅 내려앉았대. 아빠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집 고치는데 2천만 원이라는데 당장 800만 원이 모자란다네 여보. 우리 가동한 같이 모은 공동적금 있잖아. 거기서 딱 800만 원만 먼저 빼서 쓰자. 내가 식당 알바를 해서라도 내 월급에 보태서 악착같이 다 갚을게. 응? 정우진이 입에 물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로 탁 던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치고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 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저는 2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정우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게 보였지요. 여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우리 늙은 부모님이 차가운 마을회관 맨바닥에서 주무시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도와줘. 시끄러워. 한 번은 무슨 얼어 죽을 한 번이야. 미쳤어? 장인 장모가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건 니네 부모 일이고 니네 식구 일이지. 그게 왜 내 부모 일이야. 내가 왜 생돈을 날려. 정우진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 안에 국물이 출렁이며 식탁보로 튀었어요. 내가 비 맞아가며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내 피 같은 돈을
다 쓰러져가는 처구석 지붕 고치는 데에다 쏟아붓자고.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획 돌아버린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이 떨려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식어가는 국그릇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7년 전 동호회 회식 자리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날도 저는 감기 기운에 콜록거리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약국에 다녀왔다며 종합 감기약 한 봉지와 따뜻한 유자차를 슬쩍 내밀었지요. 회식 자리에서 누가 길고양이 얘기를 꺼내자 정우진은 자기 빌라 앞에 사는 새끼 고양이들에게 매일 사료를 챙겨준다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다정한 옆모습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혼 전 친정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도 생생합니다. 정우진은 친정아버지가 따라준 막걸리 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눈가가 발갛게 달아올랐지요. 아버님, 어머님, 저 우진이 가진 건 많이 부족해도 평생 두 분 친부모님처럼 끔찍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님처럼 받들고 살 테니 저만 믿어주십시오. 친정엄마가 그 말에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던 게 떠올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위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웃으셨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숟가락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우진의 얼굴을 봤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도드라진 그 얼굴 어디에서도 7년 전 그 다정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결혼할 때 우리 아빠 앞에서 평생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했잖아. 어떻게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 정우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따 참나, 기가 막혀서. 야, 그거야 결혼 승낙 받으려고 입 빨린 소리로 대충 둘러댄 거지. 야, 김서연, 너는 나이 먹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그런 뻔한 인사치레를 곧이곧대로 믿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딨어? 순진한 척하지 마. 저는 두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그럼 당장 갈 데 없는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라고. 지붕 저렇게 뚫린 채로 놔두면 당장 내일 비 올 때 집이 몽땅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야.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장인 장모 길바닥에 낳았는 게 내 알바야. 니네 집에 너만 자식이야? 내 친오빠 있잖아. 잘난 내 오빠한테 가서 징징대고 돈이나 받아내. 우리 오빠네도 빚더미에 앉아서 당장 조카들 학원비도 못 내서 쩔쩔매는 거 빤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모진 소리를 해? 정우진이 식탁에서 일어서며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하여튼 간에 내 주머니에서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못 보태니까 그런 줄 알아. 내 허락 없이 몰래 공동적금 통장에 손대기만 해봐. 아주 그날로 박살 내버릴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진의 팔을 붙들었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응? 정우진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목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아, 징그럽게 왜 자꾸 들러붙어. 내 옷에 손대지 마. 재수없고 짜증나니까 꼴도 보기 싫어. 정우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요. 2천만 원짜리 견적서 앞에서 저는 1시간 가까이 그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도록 저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을 꺼버린 거실은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눌러 넣었지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게 떴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뜨겁게 끓다가 식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데워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가 정우진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았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친정 오빠 김민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더니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휴 서연아 새벽에 웬일이야. 무슨 일 생겼어? 오빠 자고 있었지? 새벽에 깨워서 미안해. 아니야 못 잤어.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차가운 마을회관 맨바닥에서 자꾸 한숨만 푹푹 쉬신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내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이 오겠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수리비 모자란 거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다 처리할게. 오빠도 힘들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푹 놔. 오빠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정말? 우진 매제는 뭐래? 선뜻 돈 보태준다고 해?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한참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던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하하긴 내가 못난 놈이다. 그 짠돌이 매제가 순순히 돈을 내놓겠냐? 못난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시집간 여동생한테 이런 무거운 짐이나 지우고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오빠의 한마디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남자 때문에 우는 건 오늘로 마지막이어야 했지요. 아니야, 오빠 탓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이제 끊을게. 내일 아침 밝으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정우진은 이불을 발끝까지 차내고 입을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제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 한 번 찍었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지요. 한 지붕 아래 산다고 동반자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은행 이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줄에 큼지막하게 한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독립자금. 손가락 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저는 그렇게 소파에 앉아 7년간 입고 있던 무거운 옷 하나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벗어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길 건너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한 잔 사 마셨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 한도 1,500만 원으로 개설 가능하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사일란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종이 위에서 묘하게 낯설어 보였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어딘가에 사인할 때마다 손이 떨리던 사람이 저였는데 그날만큼은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직전에 정우진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시조카 돌잔치. 금반지 한 돈짜리 하나 준비해. 시간 없으면 내 카드로 긁어서 가져가.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있을까 했는데 견적서 얘기는 종이 한 장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 정오 시조카 돌잔치가 열린 한정식 집은 어른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박정숙 앞에 다가가 허리를 굽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박정숙이 곰방대처럼 손에 든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왔어. 근데 너 친정집이 비에 무너졌다며. 동네방네 소문 다 났더라.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네,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박정숙이 혀를 끌끌 찼어요. 쯧쯧. 그 시골 깡촌의 집은 무슨 집? 그 돈 들이느니 그냥 부모님 모셔다가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니? 돈 버리게 생겼다. 돈 버리게 생겼어. 옆에 앉아있던 정우진이 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단단히 못 박아놨어. 처가에 돈 들어갈 일 절대 없게 해놨으니까. 우리 집 통장은 내가 지킨다니까. 박정숙이 흡족하다는 얼굴로 정우진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그래야지. 사위 노릇은 적당히 하는 거야. 너무 잘해주면 처가에서 만만하게 보거든. 저는 한복 치마 안쪽 주머니에 손을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휴대전화의 매끈한 감촉이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녹음 버튼을 살짝 누르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정우경이 갈비찜을 집으며 거들었지요. 옳게 그래도 명색이 며느린데 어머니 환갑은 화끈하게 해드려야지. 친정일이야 친정 식구들끼리 해결하는 거고. 그렇잖아. 저는 갈비찜 한 점을 우물거리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그럼요. 박정숙이 얼굴을 환하게 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사람 됨됨이는 됐어. 우진아, 너는 처복은 있는 줄 알아라. 정우진이 어머니 앞에서 가슴을 쭉 폈어요.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인데. 다 엄마 닮아서 그렇지. 저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머릿속에는 새벽 3시까지 마을회관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셨을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정우진이 제 옆구리를 툭 쳤어요. 금반지 가져왔지. 내놔봐. 내가 직접 드릴 거야. 저는 가방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정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정우진은 그걸 받아들고 큰 누나에게 다가가 자기 손으로 직접 끼워주는 신용을 했어요. 값은 제 카드로 치렀는데 생색은 정우진 혼자 다 내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친정집 공사 현장을 다녀온 일요일 밤,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천근만근이었지요. 부엌에서는 정우진이 라면 한 봉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주말마다 너 시골 내려가 버리니까 집구석이 이게 뭐냐? 빨래는 산처럼 쌓여 있고 밥상은 차려져 있질 않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오후에 들어온 카드 결제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172만 원, 낚시용품 전문점. 저는 화면을 정우진 쪽으로 슬쩍 돌렸지요. 여보, 이거 뭐야? 정우진이 라면 냄비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흘끔 봤습니다. 아, 그거. 동호회에서 단체로 주문하는 거라 좋은 값에 샀어. 그릴이랑 받침대랑 한꺼번에. 내가 친정집 수리비 800만 원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는데 당신은 170만 원짜리 낚싯대를 사. 정우진이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며 눈을 부라렸어요. 아,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 지금 나 감시하냐? 그게 어떻게 당신 돈이야? 우리 둘이 같이 번 돈이지. 정우진이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벌긴 뭘 같이 벌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내 쥐꼬리만 한 월급을 갖다 대.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입안에서 단어들이 맴돌았지만 하나도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말싸움에서 얻을 게 단 한 톨도 없다는 걸 그 새벽 이후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알았어. 미안해. 정우진이 그제야 의기양양해진 얼굴로 면발을 다시 빨아들였어요. 그래. 이게 부부지. 좀 사근사근하게 굴어.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차가워.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 너희 와이프 왜 그렇게 사남이냐고. 저는 식탁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꺼내 식탁을 닦았어요. 정우진이 흘린 라면 국물 자국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문질러 닦으며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이 결혼이 끝나기까지 남은 날들을 헤아리는 숫자였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 밤 라면, 국물 자국이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정우진은 벌써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낚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누군가 큰 물고기를 끌어올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옆에 누우니까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주말마다 어디 가지 좀 마. 사위 도리는 안 해도 되는데 며느리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양말을 벗었습니다. 응, 알겠어. 너 요새 왜 이렇게 대답이 짧아? 피곤해서 그래. 정우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너무 속 좁게 굴지 마. 친정집 일은 친정집 일이고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지. 응. 내가 그래도 너한테 잘해주는 거 알지. 저는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알아. 머리맡 협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을 살짝 켜봤어요. 녹음 파일 목록에 오늘 날짜로 두 개의 파일이 가지런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 시어머니 목소리 하나, 그리고 방금 정우진의 목소리 하나. 저는 화면을 끄고 두 눈을 감았어요. 정우진의 코 고는 소리가 머지않아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음속으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해 나갔어요. 화요일에 시골 한 번 더 내려가기, 목요일에 변호사 상담 전화 알아보기, 토요일에 친정 부모님 옷까지 사서 붙이기.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손끝 감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쥐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테니까요. 화요일 오후 시골 친정집 마당에서 인부 반장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흙먼지 묻은 작업화 옆에 쪼그려 앉아 갈라진 담벼락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한마디는 좋게 들어갈 만한 금이 담장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큰일 났어요. 옆집에서 땅을 너무 깊이 파는 바람에 우리 쪽 집안이 같이 내려앉았어요. 안방 아래 배관도 다 터졌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반장 아저씨를 봤지요. 그럼 추가로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못해도 1,000만 원은 더 들어가요. 안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이미 다 끌어쓴 상태였어요. 시야가 한번 흐릿하게 흔들렸지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은 친정 엄마가 행주치마로 눈가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 되겠다.
그냥 천막이라도 쳐서 살자. 너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 엄마, 잠깐만. 내가 알아볼게. 저는 마당을 빠져나와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로 정우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친정에 일이 또 생겼어. 1,000만 원만 더 빌려줘. 이자 다 쳐서 갚을게. 답장이 오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는 짧고 차가웠어요. 내 알바 아님. 차단함. 그 짧은 글자 7자 앞에서 저는 무릎이 풀려 골목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숨이 가빠지더니 결국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지나가는 골목 한복판에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목 끝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검은색 큰 차 한 대가 친정집 앞에 멈춰서더니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슥슥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책임자 누구신가요? 남자가 굵직한 목소리로 묻자 인부 반장 아저씨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콧잔등이 시큰한 채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집주인 딸인데요. 누구세요? 옆부지 공사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흘 동안 가슴에 쌓아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 양반아, 당신네가 옆에서 땅을 그렇게 파대는 바람에 우리 집 집안이 다 내려앉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70평생 사신 집인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저는 강현우의 양복 옷자락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어제도 마을회관에서 주무셨어. 당신 양심이 있어. 사람이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강현우가 가만히 제 얼굴을 보더니 양복 윗단추를 만지작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는 손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멱살이라도 잡고 한참 싸울 줄 알았는데 강현우는 고개를 든 뒤에도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마주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쪽 시공 과정에서 깊이 계산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두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강현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전액 저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안방이랑 부엌까지 우리 인부들 데려와서 새로 손봐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다 책임지고요. 마당 안쪽에서 듣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젊은 양반, 그게 진심인가? 강현우가 친정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진심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 걸고 약속드립니다. 두 분 머무실 임시 숙소도 오늘 안으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현우의 명함을 받아든 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름 석자와 회사 로고가 차분하게 인쇄돼 있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명함 한 장이 7년간 같이 산 남자의 카톡 한 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해질 무렵 강현우가 직접 운전해 친정 부모님을 인근 펜션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 짐가방을 트렁크에 실으며 강현우의 옆모습을 흘끔 봤어요. 와이셔츠 소매를 2번 걷어 올린 팔뚝에 마른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펜션 방문 앞에서 친정엄마가 강현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이보게 정말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어머님, 당연한 거 해드리는 겁니다. 편히 쉬세요. 강현우가 펜션 마당 평상에 짐을 내려놓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따님분은 댁이 어디시죠? 늦었는데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서울이라서요. 제 차로 가면 돼요. 강현우가 평상에 걸터 앉으며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에 골목에서 소리치실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 정도 화내실 만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평상 끝에 살짝 걸터 앉았어요. 강현우가 캔커피 2개를 어디서 꺼냈는지 그중 하나를 제 쪽으로 슬며시 밀어줬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거 마셔야 좀 풀리실 거예요. 저는 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일요일 아침 캔커피 때와는 또 달랐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온기가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보상금 좀 쥐어주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강현우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비에 한번 떠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우는 거 보면서 다음에 내가 어른 되면 이런 일 만난 사람들한테는 꼭 제대로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는 캔을 입에 가져다 댔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가 아니라 가슴이 어딘가 묘하게 따뜻해져서 그랬습니다. 7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깊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백미러로 어둠 속 도로가 길게 펼쳐져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강현우가 챙겨준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보온 통째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굶지 말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드시라며 손에 쥐어준 거였어요. 차창 너머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한 번씩 켜질 때마다 제 안에 꺼져 있던 무언가도 천천히 다시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한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이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떨어졌네. 말끝에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내려오기 전에 차에 실어두었던 작업 가방 안에 노트를 꺼내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우고 2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강현우 대표 명함 보관할 것. 사람 같은 사람이 세상에 아직 있구나. 다음 날부터 친정집 마당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됐습니다. 강현우가 데려온 인부들 5-6명이 새벽부터 자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강현우는 손수 작업복을 입고 현장 한가운데에 서서 도면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둥은 한번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비에 또 안 무너져요. 박 반장님, 자재 추가로 더 들여보내주세요. 저는 차에서 보온병 2개를 꺼내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한쪽 보온병에는 따뜻한 보리차, 다른 하나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잠깐만 드시고 하세요. 강현우가 도면을 접으며 평상 쪽으로 걸어왔어요. 이거 매번 너무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제가 미안한 게 더 많아요. 첫날 골목에서 멱살 잡을 뻔한 거 아직도 부끄러워요. 강현우가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르며 픽 웃었습니다. 그건 잊으세요. 저는 그렇게 화내실 줄 아는 분이 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상 끝에 걸터 앉았어요. 강현우가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고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어머님 솜씨가 보통 아니시네요. 단호박 무슨 단호박 쓰셨길래 이렇게 달아요. 엄마가 강 대표님 드리려고 새벽 5시부터 끓이셨어요. 단호박은 옆집 텃밭에서 얻어오신 거고요. 강현우가 죽그릇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서연 씨,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강현우의 옆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서연 씨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우진은 결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야, 너 김서연.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부 아저씨들 새참 영수증과 자재 영수증을 분류하느라 평상에 종이를 잔뜩 펼쳐 놓았어요. 회사에서 회계 보조 일을 한 지가 오래된 터라 손에 익은 대로 날짜별, 항목별로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게 편했습니다. 강현우가 도면을 들고 평상으로 다가오다 그 종이 뭉치를 흘끗 봤어요. 이거 누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회사에서 잠깐 비슷한 일 해본 적이 있어서요. 강현우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 씨, 이거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자재단가 단위로 환산해서 정리해 놓으셨네요. 게다가 부가세 따로 떼서 표시까지 해두시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강현우가 종이를 다시 내려놓고는 평상에 한 발을 걸치고 섰어요. 서연 씨, 혹시 회사 일 외에 부업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영수증을 정리하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부업이요? 네. 제 사무실에 주말이랑 퇴근 후 시간 활용해서 일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거창한 거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재 영수증이랑 견적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도면 옆에 들어갈 소개자료 디자인도 좀 봐주시고요. 저는 종이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일 잘하는 사람 못 만나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연 씨가 보여주시는 게 답입니다. 한 달에 150, 그렇게 시작해서 능력 봐가면서 올려드릴게요. 진짜로 도와주시면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150만 원. 지금 제 월급에 그게 더해진다면 친정집 대출 이자도 끄고 독립자금도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 대표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거 친정집 일 때문에 미안해서 만들어주시는 자리는 아니죠? 강현우가 정색을 했어요. 서연 씨, 제가 그렇게 한가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정으로 사람 들이면 우리 회사 일이 망가져요. 능력 보고 드리는 제안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평상 위에 펼쳐놓은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처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떨리던 그 떨림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밤 11시 저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강현우가 보내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펜션 부지 자재 단가표와 일정표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엑셀 시트였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셀 하나하나에 색을 입히고 정렬을 다시 했어요. 숫자가 줄을 맞추기 시작하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지런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정우진이 어슬렁어슬렁 식탁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너 이 시간에 뭐해? 안 자고. 뭐 좀 보고 있어. 정우진이 노트북 화면을 흘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또 인터넷 쇼핑이야. 너도 참 한심하다. 친정집에 돈 다 들이부어 놓고 이제 와서 옷 사는 거에 미친 거야.
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리며 대답했어요. 응, 좀 봐. 가격이 싸길래. 정우진이 식탁 위에 손을 짚고 화면을 한 번 더 흘끔 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한 엑셀 화면이 그의 눈에는 그냥 쇼핑몰 가격표쯤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여자들은 진짜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인터넷만 켜면 손이 또 가지. 너 카드 한도 더 안 늘려놨다. 알지? 알아. 그래. 적당히 봐. 자, 손 떼고 들어와. 안방 침대에서 자야지. 식탁에서 새벽까지 뭐 하는 거야? 저는 화면을 그대로 둔 채 노트북 뚜껑만 살짝 내렸어요. 먼저 자. 나 이거만 보고 갈게. 정우진이 입을 비죽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구석 시계가 자정을 막 넘어가고 있었어요. 파일 정리가 끝나갈 무렵 휴대전화에 카톡이 한 줄 떴습니다. 서연 씨, 자료 잘 도착했어요. 다 보냈으면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짧은 한 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에 쥔 휴대전화가 따뜻하게 데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저는 답장으로 단정한 글자 두 줄을 천천히 적어 보냈어요. 네, 대표님. 내일 오전까지 두 번째 파일도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식탁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침대를 쓰는 남자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부엌 창문 밖으로 새벽 1시의 도시가 조용히 깨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의 첫 페이지에는 아직 아무 숫자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들어 통장 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연이 인생 통장. 그 7글자를 적고 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며칠 사이에 제 인생에 들어온 변화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강현우라는 이름, 150만 원짜리 부업, 그리고 통장 한 권. 큰일은 아니었어요. 누가 들으면 그저 한 사람이 새 일자리 하나 얻은 정도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두 발로 땅을 디뎌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 안쪽 깊숙한 칸에 넣고 지퍼를 채웠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마저 정리해 가방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방 하나가 제 진짜 살림이 될 거였어요. 정우진이 모르는 살림 말이지요. 식탁 등을 끄기 직전 저는 통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 번 더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가방의 질감이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묘하게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정집 마지막 점검이 있던 토요일 오후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새로 지은 처마를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친정집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 있었어요. 기와 한 장 한 장이 가지런했고 마당 끝에 새로 깐 디딤돌이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마당으로 나왔어요. 서연아, 들어와서 좀 먹어라. 강 대표님 드릴 닭백숙도 다 끓었다. 엄마, 닭을 또 잡았어. 어제도 잡았잖아. 이만큼 해주신 분한테 닭 한 마리가 뭐가 아깝다고. 너도 좀 살이 올라야 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친정아버지가 마루에 걸터 앉아 새 기둥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거친 손마디로 나무결을 어루만지며 헛기침을 한 번 하셨어요. 서연아, 이 집 우리 죽을 때까지 못 무너지겠다. 강 대표가 진짜 어른이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아버지 어깨에 슬쩍 기댔습니다. 이마에 닿는 햇살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강현우가 인부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마치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비와도 끄떡없어요. 친정엄마가 강현우의 손을 꼭 붙들었어요. 강 대표, 우리가 뭐로 이 은혜를 갚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두 분 덕분에 우리 회사 직원들 매일 잘 먹었습니다. 끼니마다 새참 챙겨주셔서 제가 더 죄송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강현우가 친정엄마 손을 잡는 모양새가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친아들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마당 한쪽에 둘러앉아 닭백숙 그릇을 비우는 인부들 옆에서 강현우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 이번 달 정산이에요. 보너스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보너스요. 펜션 예산 기획 자료, 그거 우리 사장님들 미팅에서 호평받았어요. 덕분에 본계약 따냈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얇은 종이 사이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떨렸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길, 저는 차를 한적한 강변 주차장에 잠시 세웠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한 장씩 꺼내봤어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종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운전대 위에 봉투를 가만히 올려놓고 휴대전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서연이 인생 통장이라고 적어둔 그 통장으로 곧장 돈을 입금했습니다. 잔액이 화면에 떴어요. 5,273만 원. 저는 운전대를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 7년 전 결혼할 때 정우진이 통장을 합치자며 가져갔던 제 적금 통장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 통장 안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차창 너머로 강물이 햇살에 잘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동을 다시 걸기 전에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독립 디데이 후보라는 제목 아래로 날짜 몇 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아래에 새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피스텔 매물 알아보기, 다음 주 수요일 부동산 2군데 방문. 펜을 내려놓는 순간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강현우의 문자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저는 답장을 적으며 작게 웃었어요. 네, 잘 가고 있어요. 닭백숙은 다 식기 전에 드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시어머니 박정숙과 시누이 정우경이 와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식탁에서 맥주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박정숙이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저를 흘끔 봤습니다. 애미야, 너 친정집 다 고쳤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났니? 빚도 졌니? 저는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쳐 놓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든 됐어요. 정우경이 거실 한복판에 발을 쭉 뻗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이참에 친정집 팔고 그 돈 우리 어머니 환갑 준비에 좀 보태지 그래. 어차피 시골집 누가 사? 헐값이라도 받을 때 받아야지.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에 얼굴이 벌개져서 1시간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정우경의 말소리가 텔레비전 광고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정우진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으스댔어요. 누나, 우리 와이프 요즘 사람 됐어. 한마디 했더니 입을 딱 다물고 있다니까. 여자는 기선제압이 답이야. 박정숙이 흐뭇하게 정우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결혼 생활 잘하는구나. 남자가 그래야지, 암. 저는 부엌에서 행주를 꺼내 식탁을 닦으며
휴대전화를 슬쩍 식탁 모서리에 비스듬히 세워뒀어요.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습니다. 정우진과 박정숙과 정우경이 거실에서 늘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깨끗한 음질로 휴대전화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올케, 어머니 환갑 선물로 우리 친정 식구들 한복도 다 새로 맞춰드려야 할 것 같아. 한 벌에 100만 원씩 5벌이면 500이지. 그건 며느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알지. 저는 식탁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정우경이 만족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우리 올케가 그래도 도리는 알지. 우진아, 너 정말 처복 있는 줄 알아. 저는 행주를 헹구러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수도꼭지 손잡이를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줬습니다. 거실에서 박정숙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미야, 너 다음 달 어머니 환갑 준비,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해놨니? 우진이가 알아서 한다고는 하더라만 그래도 며느리인 너한테 직접 듣고 싶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에 물기를 닦으며 거실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박정숙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정우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봐라. 우리 며느리가 입은 좀 무거워도 일은 야무지게 한다. 저는 거실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그들 셋을 한 명씩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박정숙의 부풀린 머리 모양, 정우경의 비싸 보이는 핸드백, 정우진의 들뜬 어깨선까지 머릿속에서 사진을 한 장씩 찍어두는 기분이었어요. 이 장면을 잊지 말아야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박정숙과 정우경이 돌아간 뒤 정우진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가방 안에는 부동산에서 받아온 오피스텔 매물 사진과 견적서, 그리고 그동안 정리해 둔 녹음 파일 목록이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봤어요. 오피스텔 사진 옆에 표시해둔 동그라미가 3개 있었습니다. 3곳 중에 어디로 갈지는 다음 주에 직접 가보고 결정할 생각이었지요. 옷장 안쪽 깊숙이 종이 가방을 다시 밀어넣고 그 위에 겨울 코트를 쓱 덮어두었어요. 정우진은 한 번도 제 옷장 안쪽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번도요. 그게 사람을 안 본다는 뜻인지 못 본다는 뜻인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잠시 섰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도 처지지 않고 차분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저는 거울 속 저에게 작게 입모양으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잘하고 있어, 김서연. 거울 속 여자도 같은 입모양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갈 거고 그렇게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평소처럼 강현우 사무실에서 보낸 도면 자료를 노트북에 띄워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어요. 정우진이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야, 김서연. 식탁 좀 치워봐. 보여줄 거 있어. 저는 노트북 화면을 슬쩍 닫으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정우진이 식탁 가운데에 두툼한 책자 한 권과 알록달록한 팸플릿 여러 장을 툭 던졌습니다. 표지에는 큼지막한 영문자와 함께 새파란 바다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환갑 선물. 유럽 초호화 크루즈 10일 박 12일짜리야. 한 사람당 1,500만 원. 둘이 가시니까 3천만 원이지. 친척들도 다 가는 거니까 안 보내드리면 우리만 빠지는 거야. 저는 팸플릿을 손가락 끝으로 슬쩍 끌어당겼습니다. 화려한 사진 위로 가격표가 한 줄씩 인쇄돼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천천히 훑어 내려가는 동안 입꼬리에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정우진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았습니다. 내 적금깨. 그거 우리 결혼할 때부터 모아둔 거잖아. 시어머니 환갑인데 그 정도는 며느리가 알아서 내놔야지. 저는 손가락으로 팸플릿 모서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게 며느리 돌이야. 정우진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늘의 이치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환갑 챙기는 거. 무슨 다른 소리가 더 필요해.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한 병 꺼냈어요. 컵에 따르는 동안 손목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여보, 그 돈은 2달 전에 친정집 수리에 다 들어갔어. 마이너스 통장도 다 끌었었고. 알잖아. 정우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갚으면 되는 거고. 엄마 크루즈는 별개야. 대출이라도 알아봐. 당신이 받아. 내가 왜? 내 신용도 떨어지게. 그건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받는 거야. 저는 컵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유리 식탁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2달 전에는 친정집 무너졌을 때 한 푼도 못 내겠다며. 내 부모 일이지 자기 부모 일 아니라고. 그때 한 말 기억나? 정우진의 얼굴이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입을 비죽거렸어요. 야,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친정집 무너진 거는 너희 식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엄마 환갑은 부부가 같이 챙겨야 할 일이잖아. 그게 같은 줄 알아. 저는 정우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2가지 말이 동시에 살아있을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한 입에서 2개의 잣대가 그렇게 깨끗하게 분리돼 나오고 있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우진이 표정을 풀며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환갑 한번 화끈하게 보내드리자.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휴게실 구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애미야, 크루즈에서 들 가방 하나 같이 결제해둬라. 친구들이 다 명품 들고 온대. 나 혼자 시장표 들면 우리 우진이 망신이야. 사진 보내놨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검은색 명품 가방 사진 아래로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950만 원. 회사 동료 한 명이 옆자리에 앉으며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씨, 오늘 안색이 영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가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잠을 좀 못 잤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켜고 박정숙의 카톡에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알아볼게요. 답장이 곧장 왔습니다. 알아본다 하지 말고 오늘 안에 결제해라.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게.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회사 건물 옥상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2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멀리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처럼 움직이는 보도와 차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휴대전화에서 강현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서연 씨. 점심은 드셨어요.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시간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계약하러 가려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강현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됩니까? 11시 서대문 쪽이요. 알겠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죠? 제가 살게요. 저는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옥상 난간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3천만 원 크루즈, 950만 원 가방, 그리고 한복 5벌. 숫자들이 머릿속에 차례로 떠올랐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에 더 이상 어깨가 짓눌리지 않았어요. 토요일 밤 정우진은 친구들 모임에 다녀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대로 풀썩 쓰러지더니 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야, 김서연. 이리 좀 와봐.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가져갔습니다. 왜? 크루즈 결제 언제 할 거야?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그 안에 안 넣으면 자리 다 빠진다. 저는 물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여보, 우리 한 번만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우진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마련하면 되지 뭘 같이 얘기해. 적금 깨라니까 자꾸 말이 많아. 그 적금 깨면 우리 친정집 대출 이자 못 갚아. 정우진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봐. 너 그 친정집 좀 그만해. 어떻게 우리 엄마 환갑보다 그 시골 깡촌이 더 중요하냐? 너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정우진을 가만히 마주봤습니다. 취기에 빨개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빳빳하게 곤두선 손가락. 이 사람이 7년 전 친정아버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던 그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한 번만이고 두 번만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제 안 하면 내가 다음 주말에 처가에 내려간다.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직접 받아낼 거야. 우리 엄마 환갑 망친 거 그 영감 할멈한테 받아내고 만다. 저는 두 손을 천천히 옆구리에 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알았어. 월요일까지 정리할게. 정우진이 그제야 만족스럽게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일찍 정리할 걸 왜 사람 진을 빼. 저는 거실 등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협탁 위에 둔 휴대전화를 들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정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깨끗하게 저장돼 있었어요. 부모님을 엎어버리겠다는 그 한마디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종이 가방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봉투 하나가 새로 들어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힌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소장 초안과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7년치 정우진의 비행 기록을 정리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의 종이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종이 가방 입구를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우니 정우진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휴대전화 달력을 열었습니다. 박정숙의 환갑은 정확히 닷새 뒤였어요. 환갑 전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이닥쳐 미리 축하한다며
자리를 마련할 거라는 카톡이 어제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에 작은 표시를 해두었어요. 표시 옆에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휴대전화를 협탁에 내려놓고 저는 이불을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이불 끝자락의 감촉이 매끄럽고 시원했어요. 며칠 뒤면 이 이불도, 이 침대도, 이 안방도 다 두고 떠날 거였습니다. 미련은 한 톨도 남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정우진의 코 고는 소리가 한 박자씩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어요. 닷새가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환갑 전날 저녁 거실 식탁 위에는 박정숙이 가져온 케이크와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정우경이 한쪽 벽에 풍선까지 매달아 두었어요. 박정숙은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새로 한 파마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빨리 오너라. 어머니 환갑 미리 축하해야지.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거실로 걸어 나오는 동안 손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와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정우진이 가족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자, 우리 와이프 등장. 박수. 박정숙과 정우경이 손뼉을 두어 번 치며 까르륵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이런 날은 챙길 줄 안다니까. 정우진이 의자에 앉으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 김서연. 카드 꺼내. 어머니 앞에서 직접 결제해드리자고. 크루즈랑 가방까지 한 방에 가는 거야. 저는 식탁 한가운데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와 태블릿을 식탁 정중앙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정우진이 봉투를 흘끔 봤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선물 봉투야. 저는 정우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봤어요. 입꼬리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고는 2달 전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그 말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발음했습니다. 어쩌라고. 미쳤어. 네 엄마 일이지 내 엄마 일이야.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박정숙이 케이크 칼을 든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정우경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었어요. 정우진은 한 박자 늦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손에 든 태블릿을 천천히 식탁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 가득 정우진의 익숙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미쳤냐? 니네 부모 일이지 내 부모 일이야. 내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을 처가 지붕 고치는 데다 쓰자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박정숙의 손에서 케이크 칼이 미끄러져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정우경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빨개졌어요. 야, 김서연. 너 그거 꺼. 당장 꺼. 저는 태블릿 화면을 그대로 둔 채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든 종이를 한 장씩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쳤어요. 박정숙이 한복 차림으로 보낸 명품 가방 카톡 캡처본, 정우경의 한복 비용 요구 녹음 풀이본, 그리고 가장 큰 글자로 인쇄된 종이 2장. 이혼 소장, 재산분할 청구서. 박정숙이 두 손으로 자기 뒷목을 부여잡으며 소파에 쓰러지듯 기댔어요. 아이고, 내 뒷목. 애미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환갑 전날에 시어미한테 이게 무슨 망발이야. 정우경이 풍선이 매달린 벽 쪽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옳게 미쳤어. 너 진짜 미쳤어. 저는 두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한 사람씩 천천히 눈에 담았어요.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형님, 두 분이 평생 우리 친정 부모님께 단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말씀 해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 친정집이 비에 무너졌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돈 버리게 생겼다. 요양원에나 보내라. 그게 어른이 할 말씀이세요. 박정숙이 입을 뻐끔거리다 결국 한 음절도 내뱉지 못했어요. 정우진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흔들리며 샴페인이 튀었어요. 야, 김서연. 너 지금 우리 어머니 환갑 망쳐놓고 이혼 소장이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정우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내가 2달 전에 친정집 무너졌을 때 똑같이 물어봤어.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때 당신이 한 말이 그 태블릿 안에 다 들어있어. 들었으면서 또 묻고 있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맞아. 그때는 당신 입장이었고 지금은 내 입장이야. 똑같이 갚아주는 거야. 정우진이 식탁을 돌아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손을 들어 올리려는 신용을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손 들어봐. 폭행죄까지 같이 추가할 거니까. 정우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저는 식탁 위에 펼쳐둔 서류 중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 도장 찍힌 거 보이지? 어제 정식으로 접수했어. 당신 다음 주에 소장 받게 될 거야. 그동안 통장 안 보던 당신, 우리 공동 계좌도 살펴봐. 7년간 당신이 명품이랑 낚시 장비랑 술값으로 뺏은 돈 내역도 거기 다 들어있어. 정우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미리부터 다 준비해 둔 거야. 2달 전부터 준비했어. 당신이 숟가락 던지던 그 밤부터. 박정숙이 소파에서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애미야, 우진아, 너희 둘이 잠깐 안방 들어가서 얘기 좀 해라. 이게 식구들 다 있는 데서 할 얘기냐? 저는 박정숙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은 제 어머님 아니에요. 환갑 축하 인사도 안 드릴 거예요. 크루즈는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가족끼리 알아서 가세요. 정우경이 식탁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너 지금 이러는 거 후회한다. 우리 우진이 같은 신랑 어디서 또 만나려고. 저는 정우경을 보며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형님, 저는 이런 신랑 만난 거 2번 다시 안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식탁 옆에 미리 가져다 놓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천천히 위로 뽑아 올리니 바퀴가 거실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정우진이 가방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짐 싸놓은 거야. 어제 다 빼놨어. 옷장 안에 든 건 다 내 거 아니야. 안방 화장대도 비워놨고. 모르고 있었지. 저는 가방을 끌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중문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거실 쪽을 돌아봤어요. 내 부모는 내가 챙겨. 나는 내 인생 챙길 거니까. 우리 친정집은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한 번이라도 더 입에 올리면 명예훼손이고 협박이고 다 추가할 거니까. 정우진이 휘청거리며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잠깐만. 김서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응. 저는 정우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2달 전 그 밤 제가 정우진의 팔을 붙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제 손목을 식탁 모서리에 찍어버린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알바 아냐? 차단할게. 박정숙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풀썩 주저앉았어요. 정우경은 식탁 모서리에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우진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록이 열리는 가벼운 음이 거실 가득 퍼졌어요.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크루즈 회사에 미리 문의해 봤더니 환갑 당사자 본인 명의로 결제하면 환불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대요. 환불 안 되는 상품이 많다니까 잘 확인하세요. 며느리는 이제 모르는 일이라서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는 짧은 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 시가 식구들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박정숙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지 큰 소리가 들렸고 정우경이 정우진을 다그치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어깨 너머로 흘려보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가방을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한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어요. 조수석에는 강현우가 어제 미리 가져다 준 오피스텔 열쇠가 작은 봉투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 주차장 형광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어요. 저는 백미러를 한번 매만지고 차를 천천히 출구 쪽으로 몰았습니다. 오피스텔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그 20분 동안 저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어떤 소리도 차 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핸들을 잡은 채 저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띤 채로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 야경이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혼 소장이 정식으로 송달된 다음 날 정우진은 오피스텔 건물 1층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저는 화면에 비친 정우진의 부스스한 머리와 충혈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모님, 손님 오셨는데 올려보낼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공용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강현우가 미리 와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우 옆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준 직원 한 명이 자료가 든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우진이 저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강현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사인 같은 거 받으실 거면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우진의 눈이 강현우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당신 뭐야? 너 이 새끼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였어. 강현우가 명함을 한 장 꺼내 정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강현우라고 합니다. 김서연 씨가 일하시는 회사 대표예요. 그런 식의 말씀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한 번 더 그런 표현 쓰시면 따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우진이 명함을 거칠게 받아들고는 구겨버렸어요. 서연아, 너 정신 차려. 변호사가 누구 편드는지 한번 봐. 다 짜고 친 거잖아.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정우진을 봤습니다. 여보, 아니 정우진 씨. 2달 전에 친정집 무너졌을 때 차단한 사람은 당신이야. 그때 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 때 손 내밀어 준 건 강 대표님이고 그게 다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정우진이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도 이제 크루즈 안 가신대. 다 취소했어. 응. 저는 강현우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현우가 변호사 직원에게 가만히 눈짓을 보냈어요.
직원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정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추가 증거자료 목록입니다. 사모님께서 그동안 정리해 두신 녹음 파일과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까지 다 들어 있어요. 다음 주 조정기일까지 변호사 통해서 답변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우진의 손이 봉투를 받아든 채 떨렸어요. 법정에서의 조정 절차는 길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변호사를 2번이나 바꿨지만 매번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저는 판사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둔 자료들이 저 대신 말을 해줬어요. 마지막 조정기일 날 정우진이 법정 복도에서 다시 한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집 대출이 내 앞으로 잡혀 있는 거 너도 알잖아. 위자료까지 내가 다 떠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아. 저는 정우진을 가만히 봤어요. 2달 전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 뚫을 때 당신은 낚시 장비 샀잖아. 그때 한 번이라도 같이 살자고 했으면 지금 이 자리 없었어.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번만은 2달 전에 다 썼어. 그날 밤에 다 끝났어. 저는 정우진을 지나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변호사와 강현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판결 결과는 그날 오후에 정리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정우진 쪽에 무겁게 실렸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가 원하는 선에서 합의됐어요. 공동 아파트의 남은 대출은 정우진이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는 길 강현우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그중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변호사 소개해 주시고 자료 정리도 도와주시고. 강현우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작게 웃었습니다. 제 일도 아닌데 끼어든 것 같아 죄송했어요. 그래도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더는 짧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사무실 정직원 자리 아직 비어 있어요. 비워뒀습니다. 서연 씨 마음 정리될 때까지요. 이번 달부터 출근할게요. 강현우가 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혀 왔어요. 캔 2개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법원 앞 광장 한쪽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저는 강현우 회사의 기획팀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친정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새로 지은 처마 아래로 시원한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마루에서 수박을 자르고 계셨고 친정아버지는 대청마루 끄트머리에 누워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와라. 수박 익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앉았어요. 친정엄마가 수박 한 조각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달큰한 향이 입가에 번졌어요. 엄마, 이 집 진짜 잘 고쳐놨지. 그러게 말이다. 비가 와도 천장에서 물 한 방울 안 떨어진다. 강 대표한테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백숙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라. 응, 다음 달에 한 번 모시고 올게. 친정아버지가 부채질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네, 아빠. 내 결혼 깨졌을 때 우리가 못나서 너 고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가 못나서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진짜 괜찮아. 친정엄마가 마루 끝에 앉으며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어요. 우리 딸이 사람 한 번 잘못 만나서 그 고생을 했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났으니 됐다. 저는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안 가득 단물이 번졌어요. 마당 한쪽에 매여 있던 친정집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마루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누렁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강현우의 문자였어요. 이번 주 신규 프로젝트 자료 보내드렸어요. 다음 주 미팅 자리에서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적었습니다. 네, 대표님. 월요일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답장이 곧장 왔어요. 주말 푹 쉬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마루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다시 수박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의 풍경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 옷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늘 처져 있었지요. 그 옷을 벗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벗고 나니 그 자리에 김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만 남았어요. 그게 전부인데도 그게 전부라서 단단했습니다. 마당 끝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친정엄마가 수박씨를 마당 흙바닥에 휙 뱉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한마디 거두셨어요. 서연아, 내년 여름에는 저 감나무 밑에 평상 하나 새로 짜자. 강 대표한테 부탁해서. 응, 아빠. 짜자. 저는 마루에 누워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의 풍경 소리와 누렁이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두런두런한 목소리가 골고루 섞여 들려왔어요. 그 소리들 사이로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건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살지 않는 사람처럼 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다행스러워해야 할 건 그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알아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누운 채 손을 위로 가만히 뻗어봤어요. 손가락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길고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이 제 진짜 살림의 시작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살지 않는 사람처럼 구는 그 차가운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도 마음의 거리는 천리였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그릇 하나 사이에 두꺼운 벽이 서 있었지요. 친정집 지붕이 무너지던 그 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는 건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느냐로 정해진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잣대는 늘 둘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무너진 지붕에는 단 한 푼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허영심에는 3천만 원짜리 크루저를 당연하게 요구했지요. 저는 그 두 개의 잣대를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그저 셈을 맞추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기적인 인연은 잘라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관계라는 이름으로 한쪽만 무너지는 자리는 빨리 떠날수록 남은 삶이 길어집니다. 오늘 이 사연이 어느 한 분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